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각종 영양제와 보충제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같은 60대, 70대에게는 더욱 간절한 마음이 있죠. 하지만 과연 이런 제품들이 정말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흔히 복용하는 5가지 보충제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용 중인 그 제품이 혹시 독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슈퍼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고용량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한다며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대감으로 매일 큼지막한 캡슐을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고용량 항산화제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을 하셨거나 출혈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은 복잡한 균형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양이 있어야 하는데 고용량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약한 불에 천천히 끓여야 하는 요리에 센 불을 때리면 타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제가 알게 된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박영호님은 72세로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던 중 오랜 친구가 베타카로틴이 폐 건강에 좋다며 권해주었습니다. 특히 오랜 운전 생활로 매연에 노출이 많았던 터라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셨죠. 그렇게 시작된 베타카로틴 복용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의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셨는데 더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클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된 것이죠. 의사는 추가 정밀 검사를 권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가 한 말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고용량 베타카로틴이 흡연자나 성면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박영호님은 즉시 베타카로틴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상의해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죠. 매일 아침에는 당근과 시금치 주스를,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파프리카를, 저녁에는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꼭 포함시켰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로 식탁을 채우니 보기에도 좋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는 결절의 크기에 변화가 없었고 1년 후에는 오히려 조금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이었죠. 알약에 의존하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매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식사 자체가 건강관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면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량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이득은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죠. 진정한 항산화 전략은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식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항산화 성분들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서로 협력하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끼 식사마다 최소 3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접시에 담아보세요. 초록색 잎채소, 주황색 당근이나 고구마, 자주색까지나 블루베리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복용 중인 캡슐이 있다면 왜 필요한지, 얼마나 먹는지, 언제까지 먹을 건지를 메모장에 적어두고 3개월마다 점검해 보세요. 목적 없는 장기 복용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과연 칼슘 알약이 정말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까요? 칼슘 보충제의 가장 큰 문제는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중 칼슘 농도가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여분의 칼슘이 혈관벽에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은 서서히 소화되면서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는데 뼈 건강은 칼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칼슘이 제대로 뼈에 들어가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뼈가 튼튼해지려면 적절한 하중 운동도 해야 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시멘트도 필요하고 기초공사도 탄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런 문제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 이명자님입니다. 69세로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뼈가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에 칼슘 정제를 늘려서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일정이었던 것을 2정, 그 다음에는 3정까지 늘렸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면서 변비가 심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아예 식사량을 줄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체력도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무릎 통증은 여전했는데 새로운 고통이 추가된 셈이었습니다. 결국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는 칼슘 과다 복용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오면 장에서 다른 미네랄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또한 칼슘 자체도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면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칼슘 정제를 하루 일정으로 줄이고 대신 식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멸치볶음을, 점심에는 두부찌개를, 저녁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15분씩 근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도 시작하셨죠. 가장 큰 변화는 햇볕 쬐기를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매일 오전에 20분씩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복부 팽만감도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단 오르내리기를 꾸준히 하면서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져서 통증이 많이 줄어든 것이었죠.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좋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햇볕 20분, 계단 오르기 10층 누적, 그리고 멸치, 두부, 요거트 로테이션 식단을 1년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칼슘 정제는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할 때만 최소량으로 복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뼈 건강을 관리한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칼슘 보충제가 과량으로 그리고 급격히 흡수될 때 혈관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슘만으로는 뼈 건강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비타민 D와 하중 운동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충제는 정말 결핍이 증명되었을 때만 최소 용량과 기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보다는 식품을 통한 칼슘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고 집 앞 계단을 이용해서 하루 10층 정도를 나누어 오르내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주 5일 정도는 멸치, 두부, 요거트 중 하나씩 돌아가면서 드시는 식단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개선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향상을 기대하며 드시고 계시나요? 하지만 은행잎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 효과는 연구마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과 은행잎 추출물이 만나면 출혈 위험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심한 경우 뇌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 학습, 사회활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이런 생활 기반의 개입이야말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이런 위험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정세환님입니다. 75세로 오랫동안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평생 운동을 가르치셨던 분이지만 60대 후반부터 가끔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걱정이 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후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연 성분이라는 점에서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컸죠. 하루 권장량보다 조금 더 많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간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계속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 정도면 멈춰야 할 출혈이 하루 종일 계속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케일링을 좀 세게 받았나 생각했지만 다음 날에도 여전히 피가 나고 잇몸이 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칫솔질할 때마다 피가 나고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도 피맛이 났죠. 치과에 다시 가서 확인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강식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언급하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은행잎 추출물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출혈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정세환님이 몇 년 전부터 혈압약과 함께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복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서였는데 이 아스피린과 은행잎 추출물이 만나면서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이었죠. 의사는 즉시 은행잎 추출물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세환님은 여전히 기억력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매일 40분씩 빠르게 걷기였습니다. 체육교사 출신답게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지만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크게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속도와 거리를 늘려나갔습니다. 또한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활동이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뇌에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기억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밤에 잠을 깊게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떠오르고 예전에 비해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죠.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40분 빠른 걷기와 주 3회 독서 모임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1년 후 받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연령대 평균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행잎 추출물의 치매 예방 효과는 불충분하고 불일관적인 반면 출혈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죠. 진정한 인지 기능 보호는 유산소 운동과 인지 활동,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활동들이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약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은행잎 추출물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인지 건강을 위해서는 주 5일 빠른 걷기를 30분에서 40분씩 하고 퍼즐이나 낭독 같은 인지 활동을 15분 정도 추가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에 고용량 파우더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과연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적일까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장은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들은 첨가물이나 중금속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장기간 복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육은 파우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짓는 작업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런 문제를 경험하신 분이 한도현 님입니다. 74세로 오랫동안 전기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걱정이 커졌죠. 그러던 중 건강 관련 방송에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권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식사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단백질 파우더를 주문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스쿱씩 우유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스쿱에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있었으니 하루에 50g을 추가로 섭취하게 된 것이죠.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한 번에 2스쿱을 넣어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근육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고 가스가 자주 찼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원래도 나이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일어났는데 3-4번까지 늘어나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졌죠.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한도현님은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다행히 신장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단백질 파우더만으로는 근육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해 주었죠. 의사의 권유로 영양사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도현님의 평소 식사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밥과 국물,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양사와 함께 새로운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1개와 두부 반모,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류를 중심으로 한 반찬, 저녁에는 닭고기나 소고기 등을 적절히 배치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면 하루 필요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소화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영양사는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해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회씩 3세트 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점차 쉬워졌습니다. 2주 후에는 15회씩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아예 의자 없이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간단한 상체 운동도 추가했죠.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소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밥료 횟수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력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힘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헬스장에 등록해서 더 체계적인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나이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면서 단백질도 운동 전후에 적절히 배분해서 섭취하게 되었죠. 지금은 단백질 파우더 없이도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파우더 제품들은 첨가물이나 중금속 오염 위험도 있어서 장기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죠. 진정한 근육 건강은 매끼 2030g 정도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주 23회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아침에 달걀 1개와 두부밥모를 기본으로 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의자에서 10회 일어나기를 3세트씩 주 3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한 봉지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해결된다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약을 따로따로 먹기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편리함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종합 비타민 패키지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과 과잉,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호작용입니다. 각각의 성분들이 어떤 비율로 들어있는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으면 독성이 증가할 수 있죠.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이나 다른 건강식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재료를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맛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가 중요한 것처럼 영양소도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검사를 통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것만 적절한 양과 기간 동안 보충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오미정님입니다. 67세로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저녁에는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지속되었죠. 주변에서 영양소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어부터 아연까지 20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었는데 하루에 한 봉지만 먹으면 된다는 편리함에 끌렸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플라시보 효과인지 몰라도 약간 기운이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 한 봉지를 2봉지로 늘려서 복용하기 시작했죠.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고 때때로 구역감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식욕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더 심각한 것은 피로감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영양소를 많이 보충했는데 왜 더 피곤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몸 전체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특히 오후가 되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서 혈액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상승해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건강식품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고 종합 비타민 패키지의 성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여러 지용성 비타민들이 과도하게 들어있었고 특히 비타민O와 E가 권장량의 몇 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체내에 축적되기 쉽고 과량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죠. 더구나 2봉지씩 복용했으니 독성 수준에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종합 비타민 패키지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또한 피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생활 패턴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선한 것은 수면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후 특별한 스케줄이 없다 보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했고 낮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근무 시절에는 출퇴근만으로도 상당한 활동량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 활동량이 크게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속도와 거리를 늘려 나갔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받은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성 피로가 크게 개선된 것이었죠.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운동만으로도 에너지 레벨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정기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최소량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약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의사와 상의해서 저용량으로 복용 중이고 나머지는 균형 잡힌 식사로 해결하고 있죠. 1년째 이런 방식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성분 혼합 제품들이 과잉이나 중복, 그리고 독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이나 건강식품과 예측하기 어려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죠. 건강한 영양 보충의 원칙은 결핍이 증명되었을 때만 최소한의 성분과 용량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정기검진 결과지에서 부족한 항목만 체크해서 그것만 표적으로 보충하세요.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보충제를 한 장의 리스트로 정리해서 내과 의사나 약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5가지 건강 보충제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용량 항산화제의 위험성, 칼슘 보충제의 혈관 부담, 은행잎 추출물의 출혈 위험, 단백질 파우더의 신장 부담, 그리고 종합 비타민의 독성 가능성까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불안하셨을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진정한 열쇠는 알약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매일 다채로운 색깔의 음식을 드시고 햇볕을 쬐며 적절히 움직이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야말로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건강 투자입니다. 만약 지금 복용 중인 제품이 있으시다면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먹을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정기검진 때는 의사와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더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